네, 이렇게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번 주에 몰리면서 대선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양대 교수,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민주당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선 일정이 확정이 이제 됐고요. 그렇습니다. 연기를 안 하고 당원 당규대로 간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총 9명 정도가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명. 3명이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본선으로 6명만 가려면. 하니까요. 예. 컷오프.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선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뭐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9명이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7월 11일 날 컷오프를 통해서 3명을 탈락시키고 6명만 가지고 이제 본선 경선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숨가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경선으로 확정되는 날짜가 9월 5일. 네. 만약에 9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통해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9월 10일 날 네.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진행이 되니까 궁금한 것은 앵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과연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1위 체제가 그대로 가는 것인가? 예. 라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1위의 독주 체제가 앞으로 상당 부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과 또 반 이재명 지사 측이 경선 일정 연기 문제 가지고 정면 충돌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재명 지사 측의 완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 1위 독주 체제의 대세론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나머지 주자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3가지 고리를 가지고 했어요. 경선 연기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 그리고 또 기본소득 문제.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반 이재명 지사 연대를 상당히 공고하겠다. 라고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에 반해서 본인은 앞으로 이제 뭐 호남이라든지 또 중도라든지 2030으로 이제 중도 외연을 더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친문 또 의원들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성 친문 지지 세력까지 좀 흡수를 해서 본인의 대세론을 확실히 좀 굳히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경선 연기가 당원 당규대로 된 게 이재명 지금 지사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더 나오게 될 경우 결국 민주당 전체 선거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예. 그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제 흥행을 해야 되는 책무들이 민주당에 남은 건데요. 주어진 조건에서의 흥행이라는 건 결선 투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과반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2등 후보와 함께 2명의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흔히 보게 되는 빅3 선거 구도에서 가게 되면 이것은 의외성이 없기 때문에 흥행이 전혀 되지 않죠.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후보 3명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앞서 얘기했던 추미애 후보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명은 2030 세대의 젊은 세대 교체 바람을 얻은 박용준 후보가 있을 예. 것이고 저는 마지막에 가장 주목되는 후보가 이광재 후보입니다. 왜 그렇죠?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가 함께 손을 잡고 정책연대를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기에 좋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네. 그 교집합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신인 친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에 대한 연결고리로서의 교집합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켰던 지난날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정치 무법과는 다르게 지지층들과 당원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나서 대통령 선거에 가장 유리한 국면이라면 나의 지지 의사와 상관없이 가장 흥행이 될 사람을 몰아주는 거죠.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실상 뒤에 후발주자로 뒤쳐져 있지만 오히려 중도 보수를 끌어당길 수 있으면서 완전히 의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2등으로 올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 같은 흥행 카드를 담보하기는 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측면이 앞으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결선 뭐- 투표가 또 변수고요. 예. 제가 좀 이제 다른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면 네네. 굉장히 이제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컷오프 통과가 최대 관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번째로. 지금 이제 한 5명 정도까지는 대충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박용진. 그럼 이제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네. 김두관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치열하게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표가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표는 상당 부분 추미애 전 장관이 가져갈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남은 표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뭐 중도라고 한다면은 중도표 심은 상당히 이재명 지사 측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지역적 기반이 이제 강원도인데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인구가 전체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은 일단 예.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문순, 양승조 이제 후보도 언급이 안 돼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선 흥행을 이끌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반사 이익을 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추미애 변수는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얼마 정도 미칠 것인가 플러스 그리고 야권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동시에 봐야 되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윤석열이 적대적인 공생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과거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나 지금 이제 둘 다 입장과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꼭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좀 미지수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문제, 또 대변인 사퇴 문제, 그리고 또 간보기 문제, 뭐 전원 정치 문제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때려준다면은 본인은 위기를 잠시 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동력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대권 후보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29일 날. 그 이후에 과연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만약에 지지율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진다라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때려도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핵심 경선 전략이 나는 강성, 친문, 지지 세력을 잡고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가 대항마다 꽁장는 매다. 그리고 나는 검찰 개혁하겠다. 그리고 뭐 노무현 정신 그리고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효과는 볼 것 같아요. 당장 일부 여론조사지만 3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좀 강화하면은 2위 자리까지도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2위 자리를 탈환한다고 그래서 과연 본인이 이재명, 추미애 양강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영 결집 플러스 중도 그리고 2030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성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1위 대세론을 꺾기는 상당히 좀 역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강성 친문 지지 세력의 표를 가져가면은 이낙연 표를 잠식시키고 정세균 표를 잠식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1위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의견도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면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강성 친문이라고 불리는 적극적 지지층들의 힘을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공고하게 지난 해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과의 마지막 결전 승부까지 펼쳐진 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대결 국면에서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많은 행보들이 민주당에는 큰 부담이 됐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핍박과 압박을 받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서 그 지지율이 반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4.7 보궐선거의 각종 패배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례가 없는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지지층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의 정치 문법대로 그냥 쭉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성 지지층의 많은 표를 끌어가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항하는 친문 핵심의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야권의 기세를 누를 수 있는 핵심적인 카드가 되겠는가라고 판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예비 경선 컷오프가 이제 곧 진행되는데 네. 6명의 주자 중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높은 포인트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지만 정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높은 순위를 올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에게 표를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흥행 카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끌어올리게 될지는 예. 불과 2, 3주 사이에 정치 변화가 확실하게 바뀐다는 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켜봤듯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송영길 당 대표는 향후 내용 수습과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 흥행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송영길 대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아시겠지만은 비주류 소수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뚜벅뚜벅 뚝심 있게 잘 해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내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착착 해결했고 이번에 예. 또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원칙론을 견지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본인의 리더십으로 잘 발휘를 했는데 문제는 역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예. 굉장히 이 국민적 이미지가 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민주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혁신하고 쇄신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국민들은 삶에 굉장히 지쳐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1년 이상 되면서 그래서 이 지치고 힘든 이 민생을 보듬어줄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서 흐트러진 민심들, 힘든 민심들을 보듬어 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이제 집권당은 앞으로 이제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국가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다른 차별화된 획기적인 좀 빅 그랜드 플랜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당면 과제는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공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상당히 밋밋하게 이재명 1위로 결국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한 경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선을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의 마음과 눈과 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부여해서 예. 뭔가 새로운 이준석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흥행 카드를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가 당장 직면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 전 비대위원께서 네. 국힘은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 많은 그 자체로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느껴지게 되잖아요. 예.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 그걸 조언해 준다면 이렇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정책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같이 국민 앞에 선보였기 때문에 이 인재 풀 안에 갇혀 있게 되는 순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눈길이 민주당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전혀 등용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대선 국면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이 한 번쯤 더 눈길을 보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등용된 청년 비서관 논란들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늘 내 사람이었던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약 등용시켰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가장 큰 변화는 2016년 총선에서 대척점에 서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면서 파격적인 변화를 이끈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정책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정책들이 올바랐다. 이것들을 잘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상 대권을 쟁취하기에는 저는 거의 물 건너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가더라도 완전히 색다른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완전하게 뒤바뀐 정책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책 공모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정책들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최소한 변화에 대한 모습들이 사람과 정책에서 이어질 때 민주당이 새롭게 국민 앞에 다시 다가서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야권의 대선 레이스도 짚어보면요. 이번 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판을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외부 인사도 8월 말에 출발할 버스에 탑승할지 좀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출범하고 나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모든 성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대권 승리가 될 것이고 그 대권 승리를 위해서 가장 유력한 주자들이 흔들림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일 겁니다. 딱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압박하듯이 이때까지 오지 않으면 버스 바로 출발할 거야 라고 하는 접근으로는 밖에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등 조금 더 넉넉하게 함께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상생하기 위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도 국민의힘의 플랫폼이 점점 더 힘이 세워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게 자칫 오만과 기득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금 더 한 걸음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인 이런 자원들을 더 크게 개방하게 된다면 저는 8월 달이 아니라 9월 추석 정도 일정까지 시간들을 더 여유 있게 가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범야권 통합 열차가 반드시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확고한 거죠. 8월 말에 문 닫고 출발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공원에 왔고 또 어제 나타난 보도를 보면 이 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생각이 온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있고요. 네. 여전히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제하고 나면 당내에 있는 인사들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아직은 작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4.7 보궐선거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당내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낸 구 후보가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열린 가능성을 두고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장 내일 모레 대권 선언을 날짜를 지정했고요. 근데 그 전날 바로 내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김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다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 최재형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 예. 전 감사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까지 나오는데요. 헌법으로 보장된 4년의 임기를 본인이 도중에 박차고 예. 결국 이제 대권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네. 당장 빠르면 월요일쯤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좀 휴지기를 거쳐서 국민의힘 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여권보다는 야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민심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당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어 보이고요. 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본인의 지지율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 유지한다. 오히려 또 상승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외곽 제3지대에서 본인의 몸값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장외에 그대로 있을 경우는 결국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으로 본인이 선택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견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인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본인이 주장한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이 굉장히 가능해지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한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가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하고의 합당 문제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어떤 경선버스 합류 가능성 없이 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8월 경선버스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지금부터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 사이에 이런 문제의 큰 구도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간을 좀 연장해서 넓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모레 대권 선언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임을 한다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대체자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 유력한 대권 주자들 간에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생채기를 내면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 부정적 요인들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엑스파일 등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유력한 주자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오히려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당에 입당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 밖에 있는 대권 주자와 뭔가 모종의 서로 간의 경쟁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게 되겠죠. 네. 대선 버스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모두가 함께 타야 되는 게 지상 명령이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둔 때까지 언제든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출발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오게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야 되는 사람인데 명분도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나 모습들이 상당히 뒤로 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만이 우리의 대선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함께 모여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로 정치적인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럴 때일수록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에게도 더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셔올 때만이 같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겠죠. 내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치부해버리면서 가게 되는 순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높은 지지율이 언제든지 또 뒤로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잘 가고 있지만 예. 그 잘 가고 있는 최대의 목적지는 결국 대선 승리의 과정이고 야권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 지지층을 얻는 모습들을 여러 대권 주자들을 함께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같이 치환하게 된다면 저는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 이제 예. 물러나시고 좀 발언이 강해지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편안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제가 지도부에 있으면 그것이 꼭 지도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권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고언해 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거리낄 게 없다라고는 했는데 출마 선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시켜 줄지 주목이 되거든요. 네. 네.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등 부정적인 네거티브 요소들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3년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부터 불거졌던 많은 본인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2019년도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됐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 추윤 갈등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된 사유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면 사실상 국민들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뒷받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 청문회에서 수많은 여권의 법사위원들의 질문과 공세에도 스스로 자기의 언어로 대응했던 모습처럼 아마 6월 29일 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면 그런 일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끔하게 본인의 정치적 비전과 해명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대권 과도의 성패가 이제 곧 2, 3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철 소장이 언급한 엑스파일이라는 게 아직 공개는 다 안 됐잖아요. 근데 장성철 소장은 그거를 파쇄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대권 출마할 때 그런 자세한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용을 알아야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당연히 나오죠.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나올 텐데 네. 과연 질문이 어느 정도 구체적일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만약에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돼가지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물론 전언으로 이어졌지만은 또 본인은 그 전언이 잘못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예. 본인의 장모 같은 경우 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10원? 피해 주지 예. 않았다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거는 이제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제 해명할 정도가 됐는데 네. 만약에 구체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특히 국민의힘에 최근에 복당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또 매서운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역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7월 2일 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선고가 나왔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요양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죠. 그래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장모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책임 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그렇지만 다시 재수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재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연루 의혹이 있어서 징역 3년이나 구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7월 2일 날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 뭐 아내 문제, 또 장모 문제, 또 본인 문제 예. 이런 여러 가지 엑스파일에 거론된 뭐 20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야 장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니까 유죄 판결 내렸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그런 의혹들도 굉장히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권의 더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는 내부에 혹독한 검증 과정이 있을 것이다. 예.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내부 경선 과정에서 그런 비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사실화돼서 사법처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 넘고 물 건너고 또 험난한 산맥을 건너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도 활동을 예고하고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 4월 15일 총선의 완전한 참패 이후 과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당의 후보가 되면 언제든지 한번 이번 정권 교체에서 깃발을 놓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후보군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경쟁 구도로만 점쳐돼서는 절대로 곤란할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반사 이익에만 나서서도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도 않고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에 한 번도 입성하지 않은 이재명 지사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공통된 이유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진짜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고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5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초반에 김병민 전 위원께서 민주당의 경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지금 지지율 범야권의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총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율 상승세고 홍준표 의원도 복당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그 경선 과정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예측? 앞으로 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8월 경선 버스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시에 출발하는데 합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핵심 변수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8월 경선 버스의 정시에 합류해서 함께 출발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크게 보면은 내부 인물과 외부 영입 인물 간의 싸움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황교안 대표까지도 주자로 넣는다면은 공교롭게 국민의힘도 구령이에요. 예.
그리고 저쪽도 구령이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내부 인물 대 외부 영입 인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외부 영입 인물에서는 과연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의 플랜 B 또는 대체제로 예.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세력 싸움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역시 이제 차별화되는 지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누가 과연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경륜과 안목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의 주자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는 역시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유승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네.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부상하면서 덩달아서 이준석 현상의 시너지 효과로 지금 유승민 의원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대 그리고 영입파 그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되든 아니면 최재형 전으로 되겠죠. 이제 예, 예. 감사원장이 되든 네. 아직 아니고요. 네, 예. 그렇죠. 아직은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도 지금 출마할 텐데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말하는 수구 강성 그런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이 뭐 현재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갖고 있지만은 네. 그 이상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뭔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어떤 대파란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땅을 샀다고 해명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와 청와대 사과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여권의 굉장히 큰 악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4월 7일 재보선 참패한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거기에 LH 사태 때문에 내로남불의 위선적인 문제 때문에 민심이 성나가지고 결국 이제 역대급 참패를 만들어냈는데 예. 지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하면은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총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네. 지금 본인의 총 재산이 뭐 9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56억을 네.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상가 문제 또 이제 맹지 이 맹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예정지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부분 본인은 맹지인데 뭐 오르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네. 근데 오르지도 않을 땅을 왜 샀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본인은 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인의 부탁으로 사줬다는데 예. 굉장히 맞지 않고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플러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과연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느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느냐라는 예.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이 사람은 경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예. 여권, 특히 청와대 굉장히 악재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것이 민심의 흐름과 맞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필 또 부동산 문제에 가장 예민할 시기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딱 이런 문제에 걸렸어요. 교수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청와대가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김기표 비서관에 대한 임명 시점을 보게 되면 4.7 보궐선거 전 LH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국민의 민심이 들끓었던 시점인데 과연 그 당시 청와대에서의 인사검증은 누가 했을까? 그 인사검증 담당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정리와 함께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부동산 전수조사 이후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적당히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만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민심을 사고자 하는 정당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스스로가 혁신하는 내용들을 하루속히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